안녕하세요. 용접기술사 용접 프로세스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저항 점 용접에서 션트 효과를 설명하시오. 션트가 뭐냐면 전기저항 점 용접에서 용접 점 사이의 거리는 연속하여 점 용접을 실시하는데 이 용접부 사이의 간격을 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석되는 용접부에서는 용접전류 일부가 선행 용접부를 통하여 흐르는 분류, 그 전류가 나뉜다는 소리죠. 전류의 나림 현상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션트 효과라고 합니다. 션트 효과를 방지하려면 점 용접부 사이에 최소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 거리는 전기 전도도, 모재의 두께, 너깃의 직경 또는 접촉면의 표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점 용접을 연속돼서 이렇게 실시를 하죠. 여기 모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용접점과 용접점 사이에 이 간격을 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각자 정확한 위치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은 이 전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용접점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격이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이런 분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찰 교반 용접, 즉 프릭션 스터 웰딩법에 대하여 용접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 FSW는 기존의 마찰 용접이 원형 단면 부재의 접합에 한정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모재 용접점의 80% 정도 이하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는 고상 접합법이며 높은 품질 및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그림은 지금 오른쪽 아래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모재 사이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비가 열을 가해서 용접을 시키는 계략적인 모식도입니다. 네, 원리 및 특징. 접합할 모재를 고정시킨 후 이음부의 맞대기 면을 따라 접합 모재에 비해 경한 회전 툴 또는 스터로드의 일부분이 삽입되어 틀과 접합할 모재의 상대적 운동에 마찰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모재의 변형 저항을 낮추고 연화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로 접합부를 가열, 약 유용점의 80% 정도까지 가열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틀에 삽입된 부분인 핀 주위로 연화된 제3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핀이 접합선 따라서 이동함에 따라 가열된 부위가 핀 앞부분에서 뒤로 압출되고 마찰열, 기계적 가공의 조합에 의해 고상 접합부가 생성이 됩니다. 이 FSW 용접부 용융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미세한 결정립의 압출 조직이 남아있고 액상에서 고상으로의 변태에 따른 기공, 응고 균열, 잔류 용역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낮은 이별량과 비용융 특성으로 기계적 성질이 개선이 됩니다. 이 툴은 큰 직경의 숄더부와 적은 직경의 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큰 직경의 숄더부는 연화된 재료의 방출을 막아주고 적은 직경의 핀은 고온 전당 강도가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툴의 숄더부는 평면이 아니고 오목한 형상이고요. 회전에 의한 접합 모재 표면 바로 아래에서 소성 유동을 촉진시키며 혼합 교반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네, FSW 접합부 조직의 특징. 접합부 중앙에 너깃부가 존재합니다. 교반부, 즉 스터존이라고 하고요. 마찰열과 소성 유동에 의한 동적 재결정 영역이고 열 기계적 영향부, 회전과 마찰열에 의해 소재의 극심한 소선 변형, 연신된 조직이 90도까지 회전해서 부분적 재결정이 일어납니다. 열 영향부, 접합에 마찰열이 영향을 끼치는 장소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고상 상태의 접합으로서 저온에서 접합이 가능하고 접합부 덧살이 없어서 표면이나 이면이 평탈합니다. 두 번째로 용접 재료가 필요 없는 접합법이므로 기공, 균열 등의 결함이 없고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접합 중 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유해 광선도 없고요. 또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고 이별이 적어서 변형이 작습니다. 또한 용접이 어려운 고강도 알루미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접합기구가 단순하고 접합인자가 적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네, 단점을 보면 용접부 끝단부에 흔적이 남고요. 광범위한 용접부 설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이 아직 부족하고요. 필립부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구속을 위한 클램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음부 갭의 허용 범위가 아크 용접에 비해 작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FSW가 마찰 교반 용접인데 이 마찰 용접의 일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찰 용접이 어떤 건지 한번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전 또는 직선 운동을 하는 한쪽 재료에 다른 한쪽을 접촉시키고 축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생성되는 마찰열을 이용하는 공정이고, 마찰 용접은 소상 변형말을 고려할 때 계면의 접촉 및 기계적 결합으로 접합이 됩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마찰 운동에 의한 가열 및 표면 오염 물질의 제거로 새로운 하버 금속 표면을 생성하고, 압력에 의해 이들 표면이 원자 간 견인되는 범위 이내로 접촉시켜서 접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즉, 재료가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한쪽을 아주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 접촉 계면에서 또 미시적으로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계면 마찰에 의해 표면 오염층이 제거되므로 표면 청정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플랫이나 업셋 용접에 비해 가열은 계면 부위에 국한되어 열 영향부가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접합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종재료 접합에 적당하며 국부적 가열 및 고상 접합이 되므로 이종재료 접합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용접부는 모재에 근접한 강도가 되고요. 양산을 위한 자동화에 적합하며 플래시 용접에 비해 동력 소요가 적습니다. 단점을 보면 용접 대상의 한쪽은 축 대칭이고 축을 중심으로 마찰 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용접면의 가공 및 정렬이 중요하고 그래야 균열이란 마찰 및 가열이 되기 때문이죠. 장비는 공작 기계와 유사한 정도의 정밀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하여 플래시 용접이나 업셋 용접기에 비해 고가입니다. 구분을 해보면 마찰 용접이 있고 상대적인 운동에 따른 분류, 즉 회전이냐 선형 진동이냐 각변이 진동인지 궤도 회전인지 마찰 표면 덧살 용접인지에 따라서 운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 적용에 따른 분류로는 연속 구동에 의한 마찰인지 저장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마찰 용접을 일으키는지 하는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표는 연속구동과 관성 마찰 용접 공정에서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건 연속구동, 이건 관성이고요. 연속구동은 회전 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니까, 즉 에너지를 계속 준다는 뜻이고, 관성운동은 처음에 회전 운동을 시킨 다음에 계속적인 토크 에너지, 즉 힘을 가하지 않고 돌아가는 관성의 힘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점 속도가 줄면서 회전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네, 그럼으로써 연속 구동에서는 이 부분이 가열 시간, 그리고 이쪽이 감속 시간이 되고요. 마지막에 마찰 압력이 조금 올라가죠. 이 올라간 만큼 그 두 재질을 힘을 가하기 때문에 단조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수축도 역시 힘이 올라가는 거는 마지막에 마무리로서 힘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토크도 앞쪽과 뒤쪽에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관성 운동도 처음과 끝에 토크가 있고 축 수축도 이제 비슷하고 마지막에 힘을 가함으로써 수축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단조 압력이 필요하면은 마지막에 압력을 좀 더 높여주기도 합니다. 차이점을 보면 마찰 운동 속도와 토크의 과도 반응 특성이 다르고요. 연속 구동의 변수의 수가 관성에 비해 많고 최적 공정 확립이 어려운 편입니다. 뭔가 이제 표가 많죠. 더. 그리고 연속 구동은 마찰 가열 시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동력의 요구량이 큰데, 연속 구동은 관성에 비해 가열 시간이 길고 공정 전체 요하는 시간도 길지만 에너지 투입률은 낮아집니다.
유사점을 보면 두 공정 모두 초기 단계와 최종 단계에서 토크의 정점이 있고, 왜냐하면 최초의 토크 정점 이후 계면에서는 완전 접촉 후의 온도 상승에 의한 유동 응력의 저하로 정적값보다 낮고 일정한 토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용접 후의 용접부 조직과 유사합니다. 금속권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고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 조합의 용접 특성이 우수합니다. 서스와 저 화끈강의 이중금속 용접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속관 화합물을 생성하는 이중 재료의 경우 가능한 한 마찰 속도를 낮춥니다. 고온강도가 높은 서스나 니켈기 합금의 경우 높은 용접 압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스터드 용접의 원리와 시공법. 스터드 용접이란 볼트, 환봉 등과 같은 스터드 형상의 물체를 용접 대상물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방법. 아크 발생은 SMAW와 유사하나 연속적인 용접 비드를 형성하지 않는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전원의 종류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아크 스터드 용접 방식, 콘덴서를 이용한 콘덴서 방전 방식이 있습니다. 네, 스터드 형상은 이렇게 긴 환봉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뜻하고요. 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기사에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스터드를 재료에다가 부착하고 있죠. 저건 휴대용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규모가 큰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인치가 꽤 크지만 충분히 이 밑에 있는 판에 잘 부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스터드를 부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있던 현장에서는 이렇게 스터드를 몇 개 부착하고 나서, 꽤 많이 부착하고 나서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었거든요. 슬라브에다가.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른 쪽 산업계에서는 또 다르게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본론. 아크 스터디의 용접 단계. 용접 대상물이 제 위치에 고정되면 전력 공급을 시작하고 건에 장착된 솔레니드 코일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이 스터드를 용접 모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때 용접 대상물 사이에 아크가 발생하고 이 용접 대상물은 아크열에 의해 용융되고 아크 발생 종료되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솔레니드 코일의 에너지가 소멸되어 스터드를 모재 쪽으로 밀어서 가압력시키고 모재와 접촉하면서 용융부가 응고하여 용접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스터드가 있고 이거를 감싸는 게 있는데 지금 페롤이 들어있는데 지금 전기가 흘러가면서 용이 되고 마지막에 압력을 가하면서 이쪽 부분이 모재와 이렇게 붙게 되는 과정을 대략적인 모식도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페롤의 역할은 뭐냐? 페롤의 재질은 내열성의 세라믹으로 아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용접 완료 후에 손쉽게 깨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재와 접촉하는 부분은 홈이 파져 있어서 페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가 방출이 됩니다.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아크열이 집중을 시키는 역할, 주위의 공기를 차단시켜 용융금속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용융금속의 유출을 막아주고 용착부 오염을 방지하며 용접사의 눈을 아크 광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네, 스터디 용접의 특징을 보면 아크 유지 시간이 매우 짧고 이별량이 매우 작아 변형이 최소화되며 그래서 용접 금속과 열 영향부도 최소화됩니다. 용접부를 사전 기계 가공하거나 조인트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고 짧은 시간 국부 가열함으로 탄소광의 경우 주변 모재 용접부가 급냉되어서 경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합금 등은 석출 및 시호 경화성 합금의 경우 과도한 시호나 연화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터드건의 크기만큼 간격이 필요하므로 조밀한 용접 시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폭발 용접법의 원리와 특징. 폭발 용접은 폭약의 폭발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높은 충격 에너지를 이용하여 하나의 용접 접합재를 고속으로 가열시켜 다른 금속에 충돌시킴으로써 두 모재를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고상 용접의 일부고요. 접합 형식은 선상, 면상, 점상의 형식이 있고
시공 요령은 경사법, 평행법이 있습니다. 네, 폭발 용접의 계략도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평행하니까 평행법이겠죠. 이건 경사를 졌으니까 경사법이 될 테고, 그래서 이 빨간색이 폭약인데 뇌관에서 스타트를 하면 폭발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면서 이 덧씌울 금속이 아래 있는 모재에 붙는 형식입니다. 여기 경사면 역시 폭약이 폭발하면서 완충제를 지나 그 힘이 이 모재를 아래 있는 모재로 밀어내게 됩니다. 뭐 소리가 굉장히 클 테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폭발 화염이나 이제 소리가 발생이 하겠죠. 네, 폭발 용접의 과정은 폭발, 고속의 금속 젯 형성, 접합 표면에 피막잭으로 청결한 표면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높은 충격 에너지에 의해 두 모재가 접합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폭발 용접한 후에 최종 제품인데요. 여기 접합면이 매우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완충제를 통해서 이 모재가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 붙었기 때문에 이 모재에도 뭐 특별한 손상 자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이제 고상 용접처럼 깔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네, 용접 변수를 보면 계면에서 금속 간 역학 관계의 규명을 하면 됩니다. 화학의 양에서 비롯되는 폭, 속, 폭압, 속도와 압력이죠. 그리고 금속의 경도나 연신율, 용접 환경의 온도 등이 용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Z의 발생입니다. 용접 속도는 음속 이하여야 되고 동적인 경사각은 이 용접제와 모재 사이의 경사각이죠. 표면의 상태와 재료의 물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도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폭발 용접이 이동하는 속도는 최소로 하면서 만족스러운 용접을 하는 경우가 최적이고요. 이 형태가 유체랑 유사한 고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결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화학량의 산정, 폭발 용접이 잘 진행되기 위한 정도의 원만한 제트 발생을 위해서 항복 강도의 10배에서 12배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압력은 충돌점 부근 기준이고요. 그래서 용접 가능한 영역을 보면 자, 충돌 속도, 두 모재가 붙는 속도,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폭약량의 관계를 보면 폭약량이 너무 낮으면 용접 가능한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도 역시 용접 가능 영역이 아닙니다. 즉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폭약량으로 속도를 가져야만 용접 가능한 영역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접부의 품질. 품질은 계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물성은 주로 강도, 인성, 연성 등으로 평가하며 폭발 용접부의 물성은 용접부와 모재의 인장, 충격, 굽힘, 피로 특성 등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비파기 검사에는 주로 UT가 사용되고 RT는 투재료의 밀도차가 큰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장점 및 단점. 접합에 필요한 특수 장치가 필요 없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접합에 의한 열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접합면에 오염층의 영향이 거의 없고 이종 금속 접합이 가능하며 다종 접합이 가능하고 형상과 두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단점. 폭발음으로 소음 공해 때문에 장소에 제약이 되고요. 폭약을 취급하는 유자격자나 경험자에 의해 규정된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철과 같이 취약한 금속과 마그네슘을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 등은 높은 충격 에너지로 균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매우 두꺼운 재료로 한정이 되고요. 뭐 기술이 발전해서 요새는 박판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 거대한 평판의 클레드 제조, 또 관의 클레드 제조, 튜브와 튜브 플레이트의 접합, 파이프와 파이프의 접합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법의 원리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자, 다층으로 후판을 용접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변형이나 과도한 이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층, 즉 싱글 패스로 용접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용접법입니다. ESW는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법과 달리 용융 슬래그의 저항 발열을 이용하여 용가제 및 모재를 녹입니다. 용접 초기를 제외하고는 아크 발생이 없는 무아크 용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모재의 용접 비드가 처음에 발생하고 끝에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단층 용접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 실제 용접하는 기계를 보면 그 모재에 딱 붙어가지고 위로 이제 상향하면서 용접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일렉트로 슬래그 웰딩은 일렉트로 가스 웰딩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아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아크 발생이 없으면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아크 발생이 있으면 일렉트로 가스 웰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리 및 특성. 용융 슬래그는 도전성이 있으므로 즉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죠. 일단 용융이 되면 자체의 저항 발열에 의해 모재와 용가제가 용융됩니다. 용접부의 외부는 냉각판을 설치하여 용융 금속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용접부는 I형 글로브로 가공하여 연속 주조 방식에 의해 단층 상진 용접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접 와이어는 SAW나 GMAW의 솔리드 와이어 또는 FCW 형태를 사용하고요. 통상 EGW보다 일렉트로 가스 웰딩보다 다소 두꺼운 모재에 적용이 가능하고 통상 50mm 두께를 가진 재료에 사용이 됩니다. 장점을 보면 하나의 용접 와이어가 시간당 20kg의 용접 와이어를 사용하는 용촉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고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꺼운 후판을 원패스로 용접하므로 층간 클리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이벨이 크기 때문에 열 경화성이 큰 재료도 예열 필요가 없고요. 스패터가 없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용착 효율이 있고 용접 시간이 짧고 아이언 글로브이므로 가공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탄소광, 저합금광, 서스에만 가능하고요. 용접 자세가 수직으로 한정되며 두께가 좀 얇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요. 용접부 입자가 조대화돼서 저온 치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복잡한 형상에 적응이 어렵고 용접이 시작되면 일단 끝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중단되면 그게 곧 결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일렉트로 가스 용접법의 원리. 탄산가스 또는 이것과 아르곤과의 혼합가스 중에서의 아크열에 의해 단층 입향의 용접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EGW입니다. ESW보다 열의 집중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20mm 두께 전후의 강판에 적용이 됩니다. 네, 용접 장치를 보면 ESW와 유사하지만 가볍고 편리하며 정전압 특성의 직류 용접 전원을 사용하고 아크 전압 피드백 제어의 와이어 송급 방식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단전극이고요. 그리고 와이어,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내장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작업상의 문제점은 방풍 대책이 필요하고 스패터의 발생이 있습니다. 특징은 그루브를 ESW보다 좁게 가능하며 용접 능률이 좋고 열의 집중성이 좋습니다. 네, ESW 슬래그 웰딩과 일렉트로 가스 웰딩의 차이를 보면 여론이 좀 차이가 나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저항열, 즉 와이어와 슬래그 사이의 저항열, 일렉트로 가스 웰딩은 아크의 발생열. 그래서 일렉트로 슬래그 웰딩은 플럭스를 사용하고요. 위에서 이제 덮어줘야 되니까. 보호가스는 EGW에 필요하고 바람의 영향도 역시 가스를 사용하는 EGW에 많이 필요하고 냉각 장치는 둘 다 필요하고요. 역시 바람 방풍 대책은 역시 가스에 필요가 되고 스패터는 슬래그 웰딩은 없고 EGW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판은 둘 다 후판인데 ESW가 좀 더 초후판에 사용이 되고 글러브 간격은 ECW가 좀 더 좁게 ESW 넓게 슬래그 유무는 일렉트로 슬래그 웰딩의 이름처럼 ESW에는 있고 ECW에는 없습니다. 네, 다음 템퍼비드 용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구조물의 특성이나 형상 또는 성능 저하 등의 이유로 용접 후열 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템퍼비드 용접 기법이 사용됩니다. 템퍼비드 용접 기법은 후속 비드의 열을 이용하여 먼저 용접한 비드에 열 처리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용접 비드를 겹쳐서 용접함으로써 용접 후열 처리를 대신하는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모재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비드를 쌓은 다음 그 위에 첫 번째 템퍼 비드를 쌓고요.
필요에 따라서 한층 더 쌓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용접한 층의 덧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동일한 위치에 다시 용접을 하여 템퍼 비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템퍼 비드의 처음과 마지막 패스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템퍼 비드 용접면으로 인해 모재 부분에 처음으로 가열되어 발생하는 열 영향부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여기 개선을 하고 첫 번째 비드가 이렇게 쌓이죠. 이게 바로 초층 모재 접촉 비드이고,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용접을 비드를 쌓아가면서 네, 초층 템퍼 비드, 두 번째 층 템퍼 비드 이게 계속 발생이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감 표면 비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룹 용접과 이제 필름 용접도 비슷합니다. 모재에 접촉하는 모재 접촉 비드가 있고, 이거를 템퍼링 효과를 주는 초층 템퍼 비드,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는 두 번째 층 템퍼 비드가 생기고요. 육성 용접도 마찬가지로 네, 첫 번째 층에 있고 그 후에 용접을 함으로써 템퍼링 효과를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석을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죠. 설명을 달았는데 먼저 용접된 비드의 끝과 템퍼 비드 용접과의 거리. 보통 우리가 용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쌓고 비드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쌓아 나갔다면 템퍼 비드 용접의 차이점은 뭘까요? 나중에 용접하고 나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용접법은 아래서부터 쭉 쌓아 올라가는 거라면 템퍼 비드 용접법은 일단은 모재 접촉되는 부분 먼저 이렇게 비드를 쌓아가고 그 후에 네, 비드를 쌓아가는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필름 용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용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용접한 다음에 그 안을 채우는 형식으로 용접 비드를 쌓는 것, 이게 바로 템퍼 비드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접 방법 분류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테르밋 용접의 원리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금속의 테르밋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테르밋 반응이란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해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을 총칭하는 것으로 반응 온도는 2000에서 2800도씨에 달합니다. 이 반응열을 이용하여 얻어진 용융금속을 접합부에 주입하여 비용접물 간격을 메워 응고 접합하는 방식이고요. 용접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거의 캐스팅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라이저와 게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주물 그 방법을 보면 그 모식도 보면 라이저와 게이터가 있습니다. 주물 넣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 용어가 되겠고요. 예, 이거는 테르밋 용접하는 실제 장면인데 여기 용접 후의 과정 보이고, 이건 테르밋 장비죠. 지금 기찻길 레일에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 이 기찻길 철강 사이와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싼 다음에 여기서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이쪽 두 연결 부위를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이 접합부에 사용이 되고, 이거를 단면을 보면 중간에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샘물 이것들이 도가니에서 테르밋 반응으로 녹아서 내려오면 이 사이를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열 반응식 산화 금속과 알루미늄 분말을 섞으면 자, 산화 알루미늄과 금속 그리고 중요한 발열이 생기는데요. 네, 산화철 알루미늄 비슷하죠. 산화구리도 있고, 이것들이 알루미늄과 반응하면 철이나 굴이 생성되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상당한 열이 발생이 됩니다. 네, 용융 테르밋과 가압 테르밋 용접이 있고 주로 용융 테르밋 용접이 사용됩니다. 용융 테르밋 용접은 미리 준비된 용접 이음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위에 주형을 짜서 예열구에서 나오는 불꽃에 의해 모재를 가열하고 그 후 도가니 안에서 테르밋 반응을 일으켜 용해된 용융금속 및 슬래그를 도가니 밑에 있는 구멍으로 유입시켜
용접 홈 간격을 용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압 테르밋 용접이 있는데 테르밋 반응의 반응 생성물에 의해 모재의 양 끝면을 가열함과 동시에 용접부에 압력을 가하여 용접하는 일종의 압점 방법으로 용융 금속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용접 시간이 빠르고 합금 원소의 조정이 쉽고 설비비 저렴, 용접 개시 점화 방법이 간단하고 전력이 불필요합니다. 반응열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접 작업이 단순하며 작업 장소 이동이 용이합니다. 네, 적용은 차축, 레일, 차량 및 선박 등의 비교적 접합 면적이 큰 구조물에 주로 적용이 되고 라이저와 게이터의 용도는 응고 수축에 의한 용접 금속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목적 그리고 주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발생을 줄여주고요. 용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용탕인 용접 조인트 내로 들어갈 때 와류 생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고주파 유도 용접과 고주파 저항 용접을 비교 설명하고 고주파의 특징인 근접 효과와 표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주파 전기저항 용접은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용접 대상물에 흘려서 이때 발생하는 저항열에 의해 용접부에 압축력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밴딩 등의 성형 과정의 고주파를 많이 이용하고요. 고주파 저항, 고주파 유도, 영어로는 하이 프리퀀시 레지스턴스, 하이 프리퀀시 인덕션 웰딩으로 나눌 수 있고 저항 용접은 용접 대상물에 전류를 직접 흘려보낸다면 고주파 유도 용접은 유도 코일에 의해 모재에 유도된 전류의 열을 이용합니다. 네, 일반적인 용접기에 사용되는 저주파의 경우 용접을 위해서는 높은 전류가 필요하지만 고주파 용접에서는 전류가 표면에 집중되고 전류가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만으로도 용접이 실시됩니다. 즉 그만큼 용접열이 집중되는 위치를 조절하기가 쉽고 에너지 집중이 좋아서 용접 속도가 빠르고 기본 원리는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입니다. 네, 용접을 하면 전류가 여기 다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외곽 쪽으로 끝에만 흐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흐를 때보다 이 표피만 흐를 때 좀 더 집중이 되고 저항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고주파 용접의 장점은 매우 좁은 열영양부, 용접부 성능 개선을 위한 열 처리가 거의 필요 없고 에너지율이 좋아서 낮은 전력 소모로 빠른 용접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강동 제한이 거의 없고 용접 두께의 폭이 넓으며 용접 시간이 짧고 국부적인 가열로 인해 용접부 산화 변형 위험성이 작습니다. 네, 고주파 용접의 단점은 열 집중이 심하고 자동으로 선형 용접 실시하므로 용접 조인트의 정확한 가공과 맞춤이 필요하며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므로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고주파에 의한 작업자 안전 관리가 주의가 필요하고 고주파 유도, 인덕션, 웰딩의 경우 유도 코일에 장착할 수 있는 튜브, 파이프 등의 형상이 제한됩니다. 네, 고주파 유도와 고주파 저항 용접의 자료 화면을 좀 보면 여기 지금 코일 보이죠? 이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해서 유도 전류로 이 배관에 유도 전류가 흘려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고주파 유도 전류 용접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주파 저항 용접인데요. 여기 직접 슬라이딩 컨택트가 있어서 직접 접촉에 의해 표면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저항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녹는 전까지 가면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유도 용접은 유도 코일에 의해 유도된 전류 저항열로 모재가 가열되면 성형 롤러 통과에 의한 압력으로 이 V 부분이 용접부가 되어 용접이 완료되고 용접 과정에서 불순물을 포함하게 되는 용융금속은 용접부 양쪽 방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업셋은 용접 완료 후에 제거하고요. 용접 과정에서 모재 전체가 가열되므로 경제적이진 않고 박판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고주파 저항 용접은 전류가 공급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직접 전류를 공급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슬라이딩 컨택트가 있고요. 크기 및 두께에 따른 용접 효율의 차이가 거의 없고 어떤 형상의 용접물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분만 전류가 흘러서 부분적으로 가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접 효율이 좋습니다.
네, 표피 효과. 일반적으로 강에 전류가 흐르면 전도 부분에 균일하게 열이 발생하지만 고주파 용접은 전류가 용접재의 표면에 집중됩니다. 즉 열이 집중되는 뜻이고, 이에 따른 전류의 침투 깊이도 표면에 국한됩니다. 강종별로 전류 침투 깊이는 온도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저주파 전류는 도체 전체 단면을 통해 고른 전류 밀도가 흐르는데, 고주파 전류는 도체의 표면을 따라서 흐릅니다. 근접 효과. 고주파 용접 전류는 용접부에 따라 표면에 가장 가까운 회기회로를 구성하여 흐릅니다. 즉 인접한 두 금속의 표면을 따라 고주파가 흐르게 되고, 이 부분에 열이 발생하여 용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을 근접 효과라고 하는데, 표피 효과의 근접 효과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주파 용접에서 에너지 집중이 크고 좁은 열 영향부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의 침투 깊이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도체가 있으면 접파수가 낮을 때는 어느 정도 전류가 침투하는데, 주파수가 커질수록 침투하는 깊이도 얕아지므로 전류는 전체적으로 이 표피 부근에서만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주파일수록 그렇게 떨어진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400kHz 정도라면 상온에서 철강 소재의 침투 깊이는 0.05mm, 매우 얕죠. 그리고 온도를 증가시키면 침투 깊이가 약 1mm까지 한 2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용역 용접에 비해 고상 용접의 장점 3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접합부는 용역 용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조 조직이 없다. 즉 우리가 흔히 그룹 용접을 하면서 여기 용접을 해 나가죠. 크기가 좀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주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용탕의 틀 안에 쇠를 녹여서 채워넣고 굽기 때문에 주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순식간에 녹고 굳으면서 결함이 발생합니다. 열 영향부가 있고 여기 안에 뭐 기체가 침투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이런 용역 용접의 결함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고상 용접엔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상 용접은 정밀 접합이 가능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거의 소성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가압하여 접합하고요. 접합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어닐링한 모재의 각 성질과 대등하며 접합부의 잔용력과 변형이 다른 용접법보다 작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상 용접 중에 하나 초음파 용접 원리 및 특징. 20kHz 이상의 고주파 진동을 용접 재료에 국부적으로 가해 접합부를 형성하는 공정이고요. 초음파가 재료의 표면과 평행한 횡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는 금속 재료의 용접에 사용되고, 재료 표면과 수직한 종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주로 플라스틱의 용접에 사용됩니다. 초음파 진동은 앞전 소재의 진동자에서 발진, 진동자의 끝에 부착된 소노트로드는 미세한 초음파를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크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초음파 용접의 특징은 고상 용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종재료, 유정재료 접합 적용이 가능하고,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재료의 접합도 가능하고, 대표적인 예로 알루미늄, 생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합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고요. 단점으로는 팍판이나 와이어 접합 등의 소형 제품에 주로 제한이 되고, 요철이 있는 소노트로드 끝단과 접합재 사이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접합재 표면에 자국이 남게 됩니다. 두께가 제한되는 이유는 초음파 용접기의 출력 용량 때문이고, 종방향 초음파 용접은 플라스틱의 용융에 의해 접합부가 형성되므로 열 경화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용접의 조건은 초음파 출력, 용접 시간, 가압력, 엠빌, 주파수, 접촉부의 형상, 소재의 표면 상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IAB 용접, Magnetically Impelled Arc Butt 용접이라고 하고요. 맞대놓은 두 파이프 단면 사이에 발생시킨 아크를 전자기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단면부를 응용시키고 파이프를 축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 MIAB 용접이 되겠습니다. 네, MIAB 용접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개의 면이 접촉해서 아크 발생시키고 회전시키면서 용접하는 과정을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회전하는 게 보이죠? 자, 원리를 보면 트로이드 형태의 솔레노이드 코일을 장착하여 각각의 파이프 끝에서 같은 극성을 갖도록 자화시키면 자속의 경로는 두 파이프 사이 틈에서 파이프의 반경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아크를 접합부 틈새에 발생시키면 아크는 반경 방향 자속과 교차하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른 전자기력에 의해 아크는 파이프 틈새에서 원주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회전 아크에 의해 파이프 단면 부위가 가열 및 용융되고 적절한 용접 온도에 도달하면 아크를 소멸시킨 후 파이프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여 접합 완료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용접 토치나 모재 동작 없이 자동화에 용이하고 모재인 파이프가 전극 역할을 하므로 높은 용접 전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프 사이에 아크가 존재하므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용접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스패터가 적게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용접부, 또 재료 소모량이 적고요. 플래시 용접과 비교하여 전력 요구량이 적습니다. 정렬 오차가 있는 파이프 간의 맞대기 용접도 가능하고요. 용접 조건을 보면 용접 전류와 유지 시간, 자속 밀도, 가압력과 가압 시간, 보호가스 유량, 아크 길이. 아크 길이는 즉 파이프 간의 틈새가 되겠죠. 네, 용접 재료는 두께가 0.7에서 5mm 정도, 직경은 5에서 300mm 정도, 속이 빈 폐 단면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자속의 발생이 가능한 강자성체 재료가 주요 용접 대상이지만 알루미늄과 같이 비자성체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 속에 강자성 코어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렇게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힘이 이런 식으로 파이프에 작용이 됩니다.